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객체에 대한 초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에서는 모든 객체를 사용하기 전엔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수동으로 초기화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초기화 작성하는 방법, 그 상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 함수인 이니셜라이저를 만들 때 이니셜라이저의 종류가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와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어떻게 작성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 중에서 객체 초기화 중 실패할 수도 있는 페일러블 이니셜라이저가 있습니다. 그 페일러블 이니셜라이저와 객체가 해제될 때 동작하는 디이닛을 알아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객체는 사용하기 전에 초기화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혹은 구조체를 만들었을 때 프로퍼티를 선언하죠. 그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초기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프로퍼티 선언하면서 처음부터 초기 값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바 프로퍼티 equal 10 이런 형태로 프로퍼티 선언하면서 작성하면서 초기 값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프로퍼티에 대한 타입을 옵셔널 타입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10으로 초기화되거나 혹은 닐로 초기화가 되거나요. 그런데 초기값도 없고 또 프로퍼티 타입이 옵셔널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콜론에서 인티저. 여기까지 작성하게 되면은 이 프로퍼티는 객체가 생성되면서 어떻게 초기화될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스위프트는 자동으로 초기화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에서 초기화에 대한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에 대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초기화 되나 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위드와 하이트 두 개의 프로퍼티를 만들었습니다. 둘 다 초기 값이 있는 거죠. 네임이라는 프로퍼티를 만들었고요. 스트링 이번엔 타입이 옵셔널 타입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면 위드와 하이트 다 0으로 초기화됩니다. 네임은 닐로 초기화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클래스의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초기화를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즉 자동으로 초기화가 안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작성합니다. 클래스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퍼티를 만들었는데 타입이 옵셔널 타입도 아니고요. 초기 값을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클래스인 경우 객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value라는 초기 값도 없고요. 타입이 옵셔널도 아닌 프로퍼티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이 프로퍼티는 초기화가 안 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에서는 컴파일러가 이렇게 초기화가 안 되는, 초기화에 대한 방법이 없는 상태의 프로퍼티를 작성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객체 사용에 앞서서 이제 무조건 초기화가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옵셔널이나 초기값이 있는 프로퍼티는 자동으로 초기화되지만 문제가 되는, 즉 옵셔널 타입도 아니고요. 초기값이 없는 프로퍼티는 우리가 수동으로 초기화하도록 코드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니셜라이저라고 부르는 객체 초기화 메소드가 됩니다. 일종의 함수, 메소드로 동작을 합니다. 객체 초기화하는 코드를 이 안에다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클래스에는 일단 초기화 필요하다 싶으면은 하나, 그리고 그 이상의 이니셜라이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 안에는 초기화 방법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걸 수동으로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니셜라이저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저는요, init이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만들 때요 앞에 fnc라는 키워드가 없습니다. 또한 리턴 타입도 따로 작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 안에는요 함수를 작성하되 함수 작성과 똑같습니다. 이 안에는 초기화가 필요한 모든 프로퍼티에 대해서 초기값을 넣어주는 코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미드와 하이트 두 개의 초기화가 필요한 프로퍼티를 작성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두 개의 프로퍼티 값을 0으로 초기화시켜주는 코드를 작성한 거가 됩니다. 이렇게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었다면 이 이니셜라이저의 규격에 맞게 파라미터가 없죠? 파라미터가 없이 렉탱글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이니셜라이저의 파라미터 선언에 맞춰서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이니셜라이저는 파라미터가 있는 이니셜라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nit 똑같이 가고요. init 메소드 안에 가로 안에는 파라미터를 작성합니다.
이 클래스는 rectangle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프로퍼티로 가지고 있고요. 두 개의 값을 객체를 만들면서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init 메소드 안에다가 width와 height 두 개를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그런 이니셜라이저가 되겠습니다. 전달받는 이니셜라이저를 가지고 각 프로퍼티를 초기화해 주도록 코드를 작성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었다면 이 이니셜라이저의 규격에 맞게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이니셜라이저는 width와 height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이니셜라이저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파라미터로 입력한 객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라미터가 없는 형태로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파라미터 없는 이니셜러가 이제 없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이니셜라이저를 만들면 지금까지는 이니셜라이저가 없을 때 파라미터 없이 객체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었다면 이니셜라이저에 맞는 방식으로만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있는 이니셜라이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니셜라이저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니셜라이저에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라고 부르는 이니셜라이저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 이니셜라이저 단독으로 객체 초기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로 합니다. 그래서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의 코드를 보면은 초기화가 필요한 모든 프로퍼티를 초기화시켜주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요,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는요, 클래스마다 반드시 한 개 이상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말이죠.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는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와는 좀 다르게 동작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일단 단독으로, 즉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 단독으로 객체 초기화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되느냐? 일부 프로퍼티만 초기화를 시켜주도록 작성해요. 그럼 나머지 프로퍼티를 어떻게 초기화 시켜주느냐? 다른 이니셜라이저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합니다. 그럼 왜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가 필요하냐? 라고 하게 되는데 이건 왜 필요하느냐? 객체를 초기화 시켜주는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코드 중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객체를 초기화 시켜주는 코드를 작성하고요.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는 그 이니셜라이저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럼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요.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하나 만들었고요. 프로퍼티가 두 개 있습니다. A와 B. 타입을 보니까 옵셔널 타입이 아니고요. 초기 값이 없는 프로퍼티입니다. 초기화가 필요한 프로퍼티가 되죠. 그래서 이니셜라이저 만듭니다. init. 아까 만든 거랑 비슷하죠. init 메소드 안에는 이니셜라이저 안에는 이렇게 초기화가 필요한 모든 프로퍼티 A와 B 모든 프로퍼티를 초기화 시켜주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 작성할 때 한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프로퍼티 초기화 필요한 프로퍼티를 모두 초기화 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메소드를 다른 동작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상에 있는 코드처럼요. 초기화 필요한 프로퍼티를 다 작성하기 전에 일부 코드를 먼저 집어넣게 되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른 동작들, 다른 메소드들이 초기화가 끝나지 않은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에서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초기화가 다 끝나고 나서 다음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는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독으로 객체를 초기화할 수 없는 이니셜라이저를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 내부 코드를 보면요, 초기화 필요한 프로퍼티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초기화 시켜준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럼 나머지 초기화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초기화 메소드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완성을 합니다. 이 부분을 다른 초기화 메소드에 의존하는 것을 이니셜라이저 델리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니셜라이저 델리게이션을 코드로 작성하게 되면은 결국 뭐냐? 다른 init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가 됩니다. 코드로 작성하면요, 셀프의 init 같은 객체에 있는 다른 이니셜라이저를 호출하는 코드가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컨비니언스 이니셜러까지 만들어서 하느냐? 결국은 객체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니셜라이저 개수만큼
그 개수만큼 객체를 초기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니셜라이저가 많아지다 보면은 결국은 중복된 코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니셜라이저 델리게이션 이용하게 되면요, 중복된 코드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만큼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도요, 일종의 이니셜라이저이기 때문에 init 이름의 메소드를 만듭니다. 앞에 펑션 빼고요, 리턴 타입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컨비니언스라는 키워드를 앞에다가 붙여주게 됩니다. 내부 작성하는 코드는 좀 다릅니다. 먼저 뭘 작성해야 되냐? 초기화 이임시켜주는 코드를 먼저 작성합니다. 코드를 옮기면요, self.init 형태의 이니셜라이저를 호출하는 코드가 되겠죠. 그 이후에는 초기화 필요한 프로퍼티를 초기화시켜주는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이기 때문에 모든 프로퍼티를 초기화하지는 않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를 작성할 수 있고요. 여기서 초기화 위임시켜주는 그 코드를 작성할 때 방향성이 있습니다.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는요, 다른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로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는요, 다른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로 위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로 위임하도록 가야 됩니다. 방향성이요, 결국은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니셜라이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니셜라이저 델리게이션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를 어떻게 만드는지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를 하나 정의합니다. 초기화 필요한 프로퍼티가 있죠. A, B 두 개가 있습니다. 클래스에는 무조건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는 한 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 있습니다. 또 하나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가 있네요. 두 개 이니셜라이저는 단독으로 A, B 둘 다 초기화가 되죠. 그래서 두 개는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 거는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입니다.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는요, 내부 작성할 때 먼저 이니셜라이저 델리게이션을 작성하죠. 다른 이니셜라이저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시켜주고 나서요, 자체 고유의 초기화 시켜준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를 만들 수가 있고요, 다른 이니셜라이저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합니다. 그럼 객체를 만들 때요, 같은 이니셜라이저이기 때문에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 이용해서도 성공적으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니셜라이저를 다양하게 만들면 다양한 방식으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본 이니셜라이저가 있는데, 이건 뭐냐? 객체를 만들 때 조건에 안 맞으면 다르게 동작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 사람을 다루는 person이란 클래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또 학생을 다루기 위한 student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사각형을 다루기 위한 rectangle 클래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객체를 만들 때 사람의 출생연도를 파라미터로 입력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출생연도가 미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2100년도가 되면 어떻게 객체를 만들어야 될까요? 학생도 만들려고 하는데 학생의 아이디가 규격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릿수가 맞지 않습니다. 또 사각형을 만들 때 가로길이나 세로길이가 음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 때 초기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초기화 시켜주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범위의 값이 안 돌았을 때는 뭔가 실패해서 정상적으로 객체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객체를 생성하는 것 대신 닐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니셜라이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페일러블 이니셜라이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만드는 렉탱글 클래스 안에다가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가로 길이로 -10을 넣었어요. 이렇게 객체를 만들기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잘못됐기 때문에 객체를 정상적으로 만들지 않고 닐로 반환해버리는 이 이니셜라이저를 페일러블 이니셜라이저라고 합니다. 페일러블 이니셜라이저를 만드는 방법은요, 이니셜라이저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드는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 이 내부 코드를 어떻게 다르냐? 오류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류사항이 되면은 오류 상황에 닐을 반환하도록 만듭니다. 결국은 return nil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return nil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게
보통의 이니셜라이저와 다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를 만들 때 페일러블 이니셜라이저를 표현하기 위해서 init 뒤에다가는 물음표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물론 느낌표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럼 코드를 이용해서 페일러블 이니셜라이저 만드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에 대한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1900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니셜라이저를 만들 때 1900년을 이용해서 검사를 할 겁니다. 즉 1900보다 작은 값이 오게 되면, 작거나 같은 값이 오게 되면은 객체를 만들지 않고 nil을 반환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init 들어가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는 출생 연도가 올 겁니다. 그런데 조건에 맞지 않으면 nil을 반환하기로 했으니까 failable 이니셜라이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init 뒤에다가 물음표를 작성합니다. 내부 코드 들어갑니다. 먼저 파라미터로 들어온 조건을 비교합니다. 1900보다 작다, 작거나 같게 되면은 객체를 만들지 않고 이번에 return nil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failable 이니셜라이저가 됩니다. 그 외에 else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객체를 만드는 코드가 동작하면 되겠죠. failable 이니셜라이저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번엔 그 failable 이니셜라이저를 이용해서 객체 만드는 방법을,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1990을 넣었네요. 네, 앞에 만든 failable 이니셜라이저 내부 코드에 의해서 nil이 반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1990을 넣었네요. 이번엔 정상적으로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객체가 만들어지는 타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값, 범위에 벗어나는 값을 넣게 되면 nil이 반환되죠. nil이 반환될 수 있는 상황은 옵셔널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객체 모두 person의 옵셔널 타입이 됩니다. 이런 옵셔널 타입 객체 만드는 것을 사용할 때는요, if-ret 바인딩을 이용할 수 있겠죠. 우리 옵션을 다루는 장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if-ret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객체에다가 failable 이니셜라이저를 이용해서 객체를 바인딩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객체가 만들어졌다. 그랬을 때는 if문 안에 body를 수행을 하고요. 만약에 failable 이니셜라이저에 의해서 nil이 반환됐다. 그럼 if문을 타지 않고 else 쪽 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혹은 그 다음으로 진행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failable 이니셜라이저를 이용한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사용할 때 느낌표를 이용해서 강제로 언래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제 언래핑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잊지 않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failable 이니셜라이저 사용할 때 이제 물음표만 사용하느냐, 느낌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음표 대신 느낌표를 이용해서 failable 이니셜라이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때는 암시적 언래핑 옵셔널 타입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느낌표가 있는 건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메소드로는 dinit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이 dinit 메소드는 언제 동작하느냐? 객체가 메모리에서 해제되면서 동작하는 게 dinit입니다. 이니셜라이저와 전혀 반대되는 대치점에 있는 메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은 dinit이라고 작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역시 펑션이라는 키워드 없고 반환 타입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dinit 메소드는 우리가 호출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객체가 메모리에서 해제되면서 자동적으로 동작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거. 즉 우리가 호출한 게 아니다 보니까 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혹은 없어도 되고요. 그래서 dinit 메소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dinit 작성하게 되고요. 심지어 괄호마저도 없습니다. 파라미터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되죠. 중괄호 안에다가는 객체가 해제되면서 동작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 커넥션을 끊는다던가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끊는 이런 동작들을 이 안에다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동작하느냐, 이건 나중에 메모리를 관리하는 데서 한번 더 집중적으로 보긴 볼 건데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느낌표를 이용해서 나중에 nil 대입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객체 만들고요. nil에 대입하게 되면은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되면서 메모리에서 해제가 될 수 있어요. 이때 이 사이에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우리가 dinit 메소드를 호출한 게 아닙니다. 이 사이에 자동으로 객체가 메모리에서 해제되면서 동작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dinit 메소드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니셜라이저 만드는 방법을 한번 코드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프로퍼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퍼티를 만들 건데요. 만약에 초기 값을 넣게 되면은 얘는 이니셜라이저를 굳이 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옵션을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nil로 초기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저를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초기 값도 없고 그 다음에 옵셔널 타입도 아닌 그런 클래스로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게 됩니다. 즉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니셜라이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init에서 만들면 되고요. return 타입 펑션 키워드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서는요, 초기화 필요한 값들을 초기화 시켜주는 코드를 짜야 됩니다. 이렇게 객체를 만들게 되면은 my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니셜라이저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니셜라이저 같은 경우는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예요. 왜냐? 초기화 필요한 모든 프로퍼티를 초기화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초기화 필요한 프로퍼티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더블 타입 만들게요. 스트링 타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 이니셜라이저만으로는 초기화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다른 이니셜라이저 혹은 이 이니셜라이저를 더 추가로 만들어도 되고요. 따로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로 전달 받아가지고요. 그 값을 넣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를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value true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었던 이니셜라이저를 컨비니언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즉 초기화 시켜주는 코드를 중복해서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만들었던 이니셜라이저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입니다.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는요, 이렇게 다른 이니셜라이저를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는요, 앞에 컨비니언스를 붙여줘야죠. 픽스잇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마이 클래스는 두 개의 객체를 초기화시켜준 만드는 방법이 제공이 되죠. 이번에는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 볼 이니셜라이저는 이제 페일러블 이니셜라이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니셜라이저를 만드는데요. value의 값은 v1으로 넣고요. value2의 값도 그냥 임의로 초기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파라미터로 입력된 값이 음수라고 하면은 음수면은 객체를 만들지 않고 그냥 nil로 반환해보도록 만들겠습니다. 즉 음수를 넣으면 객체 제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거 되겠죠. 이렇게 return nil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failable initialize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럴 때는 앞에 물음표를 붙여서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v1 하나의 파라미터를 가진 initialize는 failable initialize가 되고요. 이 initialize 호출할 때 마이너스 넣게 되면은 이 결과는 nil이 됩니다. 그래서 nil이 반환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 그다음에 페일러블 이니셜라이저, 그다음에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객체 초기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살펴본 것은 이니셜라이저에서 살펴봤습니다. 클래스를 작성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동으로 초기화 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때 이니셜라이저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니셜라이저는요, 크게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와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 두 가지 이니셜라이저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도 봤고 그걸 통해서 객체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페일러블 이니셜라이저를 봤었죠. 객체를 만드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객체를 못 만드는 상황이 됐을 때 nil을 반환하는 이니셜라이저를 페일러블 이니셜라이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객체가 메모리에서 해제되면서 동작하는 init 메소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객체 초기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